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보습학원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만 학원 문을 닫아도 타격이 클 판에 2년 가까이 학원 운영을 할 수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수입은 한 푼도 없는데 건물 월세는 매달 따박따박 나가야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거기다 수십수년간 함께 일해온 강사들을 무책임하게 내보낼 수 없어서 한동안 사비를 털어 유급 휴가를 주고 있었어요. 강사들보다는 그래도 내 형편이 나으니까 인정상 벌인 일이었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장기화되자 이것도 못할 노릇이더라고요. 결국 반년 만에 강사들과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까먹은 돈만 해도 상당했어요. 그동안 벌어둔 돈을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뺏어 쓰고 보니 코로나가 끝날 무렵 제게 남은 건 학원 폐업과 3억 5천만 원의 빚뿐이더라고요. 학원 간판을 떼던 날 정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 청춘을 다 바쳐서 이룬 학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마치 내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슬픔도 잠시, 본격적으로 제 인생에 위기가 닥치더라고요. 그것도 평소 제가 아끼고 보살펴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제가 망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완전히 내 인생을 짓밟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에요. 아직도 가끔씩 그때 일을 떠올리면 우라가 치밀고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 자주 듣던 이 채널에 저를 광분하게 만들었던 그날의 사연을 보내려고 해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와 동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외롭게 자랐어요. 제가 외동인데다가 저희 집은 외가 쪽으로도 친가 쪽으로도 왕래할 친인척이 없었거든요. 첩의 자식이었던 아빠는 대학 시절 친모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본가와 연을 끊었고, 외동딸이던 엄마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는 바람에 찾아갈 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명절 때 친인척들로 북적이는 집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친척이 많은 애들은 명절 용돈도 많이 받기 마련이었는데, 그래서 철없던 시절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되면 형제가 많은 집에 시집가겠다고요. 내 자식들만큼은 나와는 달리 북적이는 집안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명절 용돈도 듬뿍 받으면서 말이죠. 명절도 명절이었지만 평소에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 혼자 집을 지켜야 했거든요. 부모님이 제 밑으로 동생이라도 하나 낳아주셨다면 좋았겠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했어요. 비빌 언덕도 없이 엄마 아빠 힘만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려니 늘 돈에 쪼들리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살림이 조금 나아진 건 엄마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 엄마랑 아빠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제 막 젖을 땐 저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빠 혼자 벌이로는 좀처럼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고, 맞벌이를 하려니 제가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때 저희 가족한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건 다름 아닌 세탁소 아주머니였어요. 젊은 사람 둘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어. 나도 딸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애기 엄마 마음 잘 알아. 옛말에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이 키우는 거라고 하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아침에 출근할 때 데려다 놨다가 퇴근길에 데려가. 애 기저귀랑 분유도 좀 가져다 놓고. 돈은 무슨.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얼른 사글세 빵이나 면하라고. 애 크면 지 방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얼른 벌어서 얼른 방 2개짜리로 이사 가. 동네 세탁소 아주머니는 요즘 말로 치면 돌봄비도 받지 않고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 세탁소에 드나들면서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철마다 옷이랑 구두 등을 선물하셨어요. 지금이야 아파트마다 어린이집도 설치돼 있고 방과 후 돌봄 교실도 운영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건 꿈도 못 꿨거든요. 이렇게 좋은 이웃을 만나면 다행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국민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한 탓에 세탁소 아주머니와는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친할머니이자 외할머니 같은 분이라서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할머니라고 부르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세탁소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도 매년 인사드리러 갈 정도로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그때 장례식장에 갔다가 가족분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미국에 사는 동안 우리 엄마가 전화로 혜원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네가 얼마나 궁금했나 몰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외손주 걱정보다 네 걱정을 더 하셨다니까. 형제가 없어서 늘 혼자 지내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신다고. 미국에 살고 있는 세탁소 아주머니 딸도 알 정도로 어린 시절 저는 많이 외롭게 보냈던 모양이에요. 어쩌면 제가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지긋지긋한 외로움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제 남편은 저와는 달리 대가족 속에서 자랐거든요. 형제가 무려 5이나 되니 또래들보다 더 북적이며 살아온 셈이었죠. 위로 형이 하나, 누나가 2,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는 남편은 결혼 상대자로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형제가 많다는 건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거기도 하니까요. 며느리 입장에선 그리 탐탁치 않은 조건이죠.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집안의 식구들이 바글바글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게 저로서는 처음 접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처럼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제게 집중됐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모두들 주시했어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식구가 많아서 정신없지? 외동이라고 하던데 처음엔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불편할 거다.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고 북적이면서 사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겠니? 그게 다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다 생각해라.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시장통에서 정육점을 하며 5남매를 키우신 어머님은 딱 봐도 만만찮은 인상이었어요. 거친 손처럼 말투도 투박하고 교양과는 담싸한 것 같은 분이셨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이었죠. 내 아들이 데려온 여잔데 내가 뭘 더 따지고 들겠냐? 난 내 아들 안목을 믿는다. 그저 형제가 내 우애 있게 잘 지내면 되지 않겠니? 며느리니 시어머니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도 이제 내 자식이다 생각할란다. 그러니 너도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 말고 친정엄마라고 생각해라. 그때는 그 말이
저도 자식처럼 아껴주겠다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시댁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나중에야 제가 말 뜻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걸 알았지만요. 당시 저는 입시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막 재학원 차린 때였는데 학원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댁 경조사라면 빠지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아직은 낯선 아주버님과 시누이 시동생 틈에서 겉돌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먼저 다가가려 노력도 했고요. 그런 덕분인지 손이 동서보다 시댁 식구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막내 시누이는 자기 친언니보다도 저랑 더 가까워졌고요. 심지어 연애 상담까지 저랑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다행히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원이 동네에서 금방 자리를 잡은 덕에 또래들에 비해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어요. 남편 월급보다 4~5배는 더 벌었으니까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니 마음 씀씀이도 넉넉해지고 시댁에도 많이 퍼주게 되더라고요. 친정에 안마의자를 놓아드릴 때면 똑같은 걸로 시어머님 댁에도 놔드리고 친정엄마 구두를 사드릴 때면 시어머니께도 똑같은 브랜드로 하나 사드리곤 했어요. 네 엄마 내 엄마 가릴 거 없이 모두 내 부모다 생각하고 대했죠. 오히려 시댁엔 시누이 시동생도 있어서 내 친정보다 더 주면 더 줬지 절대 덜 주지 않고 살았어요. 주변에선 시댁에 잘하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래봤자 내가 어려울 땐 시댁은 남이고 친정밖에 없다며 친정에 잘하라고 했지만 그땐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곁에서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제가 자기 가족들한테 잘하는 게 고마웠는지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든 잘 될 때는 다 좋지만 안 될 때가 문제잖아요. 학원을 차리고 1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잘 운영해 나가던 저는 한 번도 강사들 월급 날짜를 어긴 적 없었어요. 시험 기간에 보강을 해주는 강사들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도 지급하고 학생들 성적을 많이 올린 강사들한테도 그에 맞게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학원에 들어온 강사들은 초창기 멤버가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원장과 강사들 간에도 유대관계가 끈끈했어요. 처음엔 학원을 열 때는 4층 건물 중 2층만 사용을 했었는데 학생 수가 늘고 과목이 늘어나면서 이후에는 1층을 제외한 2, 3, 4층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죠. 그러다 학원을 연 지 8년 차에 들어서는 때였는데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박 원장, 이참에 이 건물 자기가 사지 그래. 여기 건물주가 미국에 살잖아. 이 건물이 그의 노후 자금으로 사둔 거였는데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나 보더라고. 나한테 마땅한 작자 있으면 팔아달라네. 그동안 이 동네 학부모들 돈 다 쓸어 담았는데 이런 건물 하나 못 사겠어? 자기 여기서 돈 많이 번 거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나 해보라고. 그동안 많이 벌기는 했지만 이래저래 나간 돈도 많아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건물을 인수하려면 은행 대출도 알아봐야 하고 수익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과 상의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짓지 뭐해요. 꼭 지금 사야 되는 거래? 아니, 실은 형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알다시피 형 희망퇴직자 명단에 올랐잖아.
내년이면 성우 대학 들어가고 성민이도 고3인데 한창 벌어야 할 때에 왜 그런 일이 있는 건지. 그래서 말인데 형수가 배달 전문 도시락집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형 퇴직금이랑 가진 거 털어서 하겠다는데 딱 1억 정도가 부족하다네. 학원 건물이야.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라면 일단 형 도시락집 하는데 빌려주면 어떨까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솔직히 빌려주기 싫었어요. 내 건물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치고 아주버님 가게를 차려줘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무턱대고 거절할 수만은 없는 게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한테 아주버님네 두 아들은 조카, 그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이죠. 우리 부부가 난임으로 고생할 때 가장 많이 위로를 해주었던 것도 손이 형님이었고, 우울증으로 한창 고생하던 저를 웃게 해준 것도 바로 형님네 둘째 아이였어요. 형님이 둘째 아들은 저 준다는 농담을 하실 정도로 둘째 성민이가 저를 잘 따랐거든요. 그 녀석을 생각하니 내가 건물주가 되는 욕심을 부리는 게 살짝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건물주의 꿈은 포기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아주버님네 도시락집 차리는데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친정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고 1억을 내준 거야? 아니, 부모 형제간에도 돈이 오갈 땐 차용증이라도 한 장 쓰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그냥 돈을 줘? 에이, 장모님도 우리 형이 그런 거 떼어먹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장모님이 이러시면 저 좀 서운해요. 장서방, 자네가 서운한데도 어쩔 수 없네. 돈 앞에선 원래가 그런 거야.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법인데. 암튼 지금이라도 차용증은 한 장 받아둬. 그게 맞아. 평소엔 한없이 너그럽기만 하던 엄마가 그때는 웬일인지 차용증을 쓰라고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기분이 상한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툴툴거렸어요.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형 일인데 남대하듯 차용증 쓰라는 말부터 꺼내시고 말이야. 나 이번 일로 장모님한테 많이 실망했어. 따지고 보면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차용증이란 게 상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그깟 한 장 쓰는 게 무슨 대수라고. 안 그래? 하지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차용증 때문에 시댁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결국 차용증은 받았지만 그 일로 큰 집이랑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죠. 호기롭게 시작했던 아주버님의 도시락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주변에 도시락집이 없어서 근처 사무실이나 가정집 배달로 근근히 매출은 나오는 정도였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급반전이 되고 말았어요. 승승장구하던 제 학원은 학생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원 문을 닫게 되었고, 가게를 접어야 할 기로에 놓여있던 아주버님 도시락 가게는 소위 말해 대박이 나고 말았죠. 왜 그때 배달 전문 식당들은 꽤 돈을 벌었잖아요. 학원 문을 닫는 시간이 길어지고 강사들 월급까지 한동안 지급했던 저는 하루가 다르게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러는 과정에 은행 대출금 압박까지 받게 되어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빌려드린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려고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되려 죽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재수씨, 우리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다 죽을 판이라니까요. 그리고 돈 빌려준 지 3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큰 돈을 달라고 하면
당장 우리가 어쩝니까? 아주버님, 당장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라도 먼저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학원은 벌써 2년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이지만 아주버님네 도시락 가게는 전보다 오히려 매출이 올랐잖아요. 그이한테도 요즘 매출 덕분에 살맛 난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 자식은 재수 씨한테 뭘 그런 소리까지 다 한답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며칠 반짝한 것 뿐이에요. 우리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죽을 맛이라고요. 아무튼 난 당장 그 돈 해줄 여력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안 그래도 배달 밀려서 바빠 죽겠는데. 아주버님은 좀 전까지 장사 안 된다고 징징거리더니 배달이 밀려서 바쁘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순간 엄마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던 그 말이죠. 그 후로도 몇 차례 아주버님께 전화를 했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일이 있고 시댁 식구들이 차례로 전화해 제게 한 소리씩 하더란 거예요. 큰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 딸은 6년 내내 우리 학원에서 공짜로 수업 듣게 할 때는 그렇게 저한테 나긋나긋 하던 사람이 자기네 오빠한테 빌려준 돈 달라 그랬다고 저를 아주 천하게 상스러운 돈벌레 취급을 하더라고요. 돈 앞에선 형제도 없냐면서요. 그래놓고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큰 시누이 전화를 받고 골이 지끈거리는데 몇 분 뒤 막내 시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우리 지킬 건 지키고 살자고요. 어떻게 우리 큰오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언니는 형제가 없어서 그런가 본데 우리는요, 자라면서 한 번도 큰오빠한테 막말하고 그런 적 없어요. 그게 예의죠. 언니는 학원 원장까지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예의도 없어요? 언니,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아가씨,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러나 몰라도 사람 말은 한쪽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유치원 애들이 싸워도 양쪽 말은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요. 저 아주버님한테 못할 말 한 거 없고 예의 없게 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훈계질 하려거든 똑똑히 알고 하라고요.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성질이 나서 도저히 전화기를 붙들고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호통부터 치시더라고요. 예,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돈 떨어지니까 미천이 드러나는구나. 돈 빌려줄 때는 그렇게 생색내더니 안 그래도 살기 힘든 큰애한테 전화해선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며. 넌 돈 앞에선 손윗사람도 안 보이는 거냐? 어떻게 시아주버니한테 욕지거리를 할 수가 있어? 네가 제정신이야? 네 친정에선 자식 교육을 그렇게 했나 몰라도 난 애들 그렇게 안 키웠다. 비록 시장통에서 장사는 했어도 형제가 내 위에 있고 위아래 구분할 줄 알게 키웠어.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 형제끼리 분란을 일으키는 거냐? 네가 뭔데? 어머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언제 아주버님한테 욕지거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저 정말 안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제 사정이 어떤지 아시기나 하고 그러세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키워온 학원 다 날아갈 판이라고요. 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준 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지난 2년간 아주버님 가게에 월 매출이 얼만지 어머님이 아시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냐고요. 힘들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 힘들 땐 다들 모른 척 하시는 건데요?
저여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시댁 일이라면 내일처럼 발벗고 뛰어다녔어요. 아주버님네 전세 보증금 몰랐다고 한 걱정할 때 저 받을 생각도 않고 3천만 원 바로 보내드렸고요. 도련님 장가갈 때도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이나 해줬어요. 그뿐인가요? 어머님 임플란트 할 때도 다들 형편 어렵다고 해서 제가 해드렸죠. 막내 아가씨 대학 등록금도 제가 다 내줬잖아요. 이 정도 해줬으면 저 힘들 때 누구 하나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쩜 다들 이러냐고요. 남도 아니고 허구한 날 얼굴 보고 살 가족들이 어떻게 남보다 더 잔인할 수가 있냐고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끝내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힘들고 서운해서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한참을 우는 사이 어머님이 전화를 끊으셨는지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통화로 진이 다 빠져서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남편이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불이 꺼진 채 제가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더니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봐요. 남편이 겉옷만 옷걸이에 걸어두곤 방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간 자리에선 갈비구이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더군요. 저희 시댁에선 자주 형제들이 모여 어머님이 재워주신 양념갈비를 구워 먹곤 하는데 딱 그 냄새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금 집에 들어왔어. 집사람? 안방 불도 꺼져 있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네.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마음이 어려서 우리 형제들이 몇 마디 쏘아붙이면 바로 꼬리 내릴 사람이라고. 형, 그 돈 천천히 갚아도 돼. 뭐 정 힘들면 학원 정리하겠지 뭐. 형수님한테도 그렇게 전해. 힘들면 형이 힘들지 우리가 힘든가. 우린 딸린 자식도 없는데. 아, 그리고 아까 엄마 집에서 먹은 더덕장아찌 말이야. 그거 맛있더라. 형수님 친정에서 가져온 거야? 다음 주에 모일 때도 그거 꼭 가져와. 맞다. 아까 엄마가 했던 말 말이야. 위장이혼. 그거 꼭 해야 돼? 아니, 저 사람 앞으로 빚이 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위장이혼까지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엄마가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건 나도 알지. 에이, 몰라. 암튼 난 그 말 못하니까 엄마 보고 하라 그래. 형, 난 모르는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여서 작당을 벌였던 거더라고요. 지네 엄마 집에 모여서 고기 구워 처먹으면서 순번정해가며 저한테 전화해 일부러 사람 속을 뒤집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순순히 꼬리 내리고 1억 포기할까 봐서요. 거기다 위장이혼이라뇨. 지들 힘들 땐 내 돈 알차게 빼먹고는 나 힘들어지니까 바로 손절하는 인간들이라니. 정말 인간 말종 같은 것들이었어요. 남편의 통화를 듣고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일단 최악의 상황인 이혼부터 염두하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했더니 끝낼 때 끝내더라도 받을 건 받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시댁으로 들어간 제 돈부터 항목을 만들어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보낸 증거자료가 될 은행 이체 내역과 문자, 톡 내용 등을 파일에 꼼꼼히 정리해 두었죠.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제 눈치를 보시는 걸 보니 위장이혼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영양가 없는 말들로 말을 트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이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내 말은 니들 보고 진짜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짜 이혼을 하라는 거야. 왜 있잖니? 위장 이혼인가 뭔가. 너 학원 정리해도 빚이 3억이 넘는다며. 그거 차압이라도 들어오면 당장 니들 어디서 살 거냐? 그러니까 돈 되는 건 우리 용석이 앞으로 해두고 넌 몸만 나갔다가 빚 정리되면 다시 합치란 얘기야. 집이랑 차는 살려야 하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저 그렇게는 못해요. 아니, 왜 못하겠다는 거냐? 그럼 넌 지옥불에 내 아들까지 끼고 들어가서 죽겠다 이거냐?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도 참. 죽긴 누가 죽어요. 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이혼 서류에 사인은 할게요. 하지만 집이랑 차 그의 명의로 못 바꿔줘요. 그거 지금 바꾸면 바로 추적 들어와요. 그땐 그의 퇴직금까지 털릴지 모르는데 위험하게 그런 짓을 왜 해요? 자기 아들 퇴직금까지 뺏길지 모른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일단 이 집 팔아서 그이랑 나누고 제 몫으로는 급한 불부터 끌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차차 나눠서 갚을 거예요. 그럼 우리 용석이한테 피해는 없는 거지? 너 똑바로 말해야 된다. 내가 늙고 무식하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네. 아, 그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이건 어머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댁 도련님, 형님, 그리고 막내 아가씨한테 들어간 제 돈이에요. 아무리 서류상 이혼이라고는 해도 받을 건 받고 정리를 해야죠.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사인 안 해요. 그냥 내 남편 끌어안고 자폭할래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자폭을 하다니. 그래, 그게 다 얼마냐? 뭐? 2억 8천? 너 지금 이혼 앞세요 돈벌이 할 셈이냐? 우리가 언제 네 돈을 이렇게나 가져갔다고 그래? 이게 아주 늙은이 앞에 두고 사기치려고 드네? 어머님, 사기라뇨. 저 이래봬도 수학 강사 출신이에요. 이 정도 계산은 암산으로도 다 한다고요. 여기 내역서랑 이체 날짜, 이체 확인서 다 있잖아요. 이거 법정에 들고 가면 다 증거로 채택되는 것들이에요. 일시불로 주기 어려우시면 집 팔 때 그의 몫으로 줄 돈에서 까고 드릴게요. 그걸로도 안 되면 할부로 해드리고요. 남튼 어머님이 책임지고 꼭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어머님 사인 하나 해주시고요. 지장 찍어주세요. 이건 어머님이 이 내역서대로 이행해 주시겠다는 각서예요. 우리 사이에 요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머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피해가 없을 거라는 말에 제가 내미는 여러 장을 각서에 사인과 지장을 찍으셨어요. 퇴근에 돌아온 남편은 내가 어머님의 요구에 못 이겨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놀란 척을 하더라고요. 마치 처음 듣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얼마 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는 저는 친정에, 남편은 어머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학원 간판을 떼는 날이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한쪽 팔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프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 누구도 위로의 전화 한 통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몇 가지 집기를 챙겨 친정아빠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지난 10여 년간의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 학원은 문을 닫았고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을 당한 채 이혼까지 했으니까요. 친정에 돌아온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그러다 부동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선 거예요. 이미 남편과 이혼할 때 집 정리를 다 끝낸 터라 바로 계약을 하고 일주일 뒤 잔금까지 받았어요. 잔금을 받던 날 남편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더니 회사에 반차를 내고 바로 왔더라고요. 돈 받을 걸 생각하곤 신이 나서 온 모양이었죠. 그런데 집을 살 때 들어갔던 남편 돈과 제 돈, 그리고 일전에 시어머니가 약속했던 돈을 계산해 봤더니 남편한테 줄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4,800만 원을 제가 더 받아야 할 판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 그 돈을 왜 우리 집값에서 빼? 형이 빌린 돈이야. 나중에 형한테 천천히 받으면 되고. 누나랑 용민이랑 용이가 빌린 건 걔들한테 받아야지. 각서엔 엄마가 사인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잖아. 난 이거 용납 못해. 그러게, 이혼하자는 말을 왜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어머님을 시켰어. 어머님이 자기 대리인으로 와서 대리인으로 사인까지 하신 거야. 설마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 전까지 자기는 몰랐던 일이라고 시침이 뗄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나 자기가 아주버님이랑 통화하는 거 방에서 다 들었으니까. 넌 네 결혼 생활 끝내는 순간에도 남의 힘 빌려서 하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네 재산도 남의 손 빌려서 날렸다고 생각해. 아, 날린 건 아니지. 다들 피가 섞인 네 형제들이 해먹은 거니까. 나머지 4,800은 원한다면 할부로 해줄게. 당신이 안 갚으면 당신 어머니 집으로 차압딱지 붙이러 갈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럼 나 먼저 간다? 그렇게 저는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돌싱이 되었어요. 있는 돈 싹싹 긁어서 빚을 갚고 다시 학원 강사 생활을 시작했죠. 원장으로 있다가 직접 강의를 뛰려니 처음 몇 주 동안은 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그때도 늘 배도라지 즙과 목캔디를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시댁 식구들과 달리 제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들은 하나같이 저의 재기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학원 소개도 해주고 고액 과외자리도 연결해 주었거든요. 그 덕에 2년 가까이 수학 강사 생활을 하면서 꽤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10년간 학원을 했던 그 자리에 말이죠. 제가 가진 돈이라고 해봐야 몇 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세상 참 좁다고 하더니 글쎄 미국에 산다던 그 건물 주인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오래전 어린 저를 맡아 키워주셨던 슈퍼집 아주머니 딸이 바로 건물주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제 사정을 전해드는 건물주는 3년간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이후에 돈을 많이 벌면 저보고 건물을 사라고 하시면서요. 다시 예전에 같이 일하던 강사들도 모두 돌아오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원을 열던 그날, 간판을 떼던 날과는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 한없이 흘렀어요. 세상엔 악연도 있지만 선연도 분명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학원을 다시 열고 며칠이 지나자 제 인생 최고의 악연 2인방이 원장실로 찾아온 거예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죠. 남편은 연신 립서비스를 해가며 제가 재기할 줄 알았다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늘어놓았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백에서 승용차 카탈로그를 꺼내 보이시며 이러시는 거예요. 예, 학원도 다시 열었겠다. 이참에 차 좀 바꾸지 그러니? 지금 용석이 차는 오래돼서 시끄럽고 승차감이 안 좋더라. 기왕 바꿀 거 수입 전기차로 바꾸는 게 어떠니? 이름이 뭐라더라? 테리? 아닌데 용석아.
아까 뭐라 그랬었지? 아이, 엄마도 참. 테슬라. 아, 그래. 암튼 그거 내가 너 바쁠까봐 요 모델 결정해왔다. 한번 봐라. 딱 봐도 남편이 자기 엄마를 시켜 차 바꿔달란 소리를 하라고 시킨 것 같았어요. 30 넘은 사람은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하긴 이혼도 지 엄마 시켜서 하는 놈이니 알만하죠. 어머님, 이제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면 안 되겠죠? 저 아주머니, 아시다시피 아주머니 아들과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젠 암남인 건데 여기 와서 저한테 차를 바꿔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정영석 씨, 내가 하도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더니 아직도 내 명의의 차를 타고 있었나 보네요. 마침 잘 됐네요. 이참에 팔아버리고 정리해야겠어요. 차키 이리 주세요.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연히 위장 이혼을 했던 거라는 거 몰라? 서류상엔 자기랑 내가 남남으로 되어 있지만 우린 엄연히 부부 사이라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뭐? 아주머니? 이 사람이 못 본 사이에 약을 먹었나? 여보는 누가 네 여보니? 그리고 서류상 남남이면 실제로도 남남인 거지. 우리가 무슨 죽고 못 사는 사랑을 했다고 위장이혼을 하니? 너 내 앞으로 빚 3억 5천 생기자마자 너한테 피해갈까봐 바로 나랑 손절한 놈이잖아. 그게 무슨 부부야? 남이지. 그리고 우리 헤어질 때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다 끝냈는데 왜 아직까지 질척이는 건데? 네 성격이 구질구질한 건 알지만 이혼한 전처한테까지 찾아와 이러면 곤란하지. 너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남잖아. 우리 제발 다 끝난 마당에 이러지 말자. 내 말 알아들었으면 차 켜놓고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구질구질한 남편과 염치 없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학원에서 쫓겨났고 그나마 저 몰래 타고 다니던 차도 뺏긴 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원장이자 수학 강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걸 잃고 마음도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살아있기에 또다시 발걸음 내디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여러분도 기운 내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도록 노력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가정을 꾸리고 사는 한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저를 아껴주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조금 벅차고 힘들었네요. 지금부터 저희가 한 가족이 되어 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특별히 잘난 것은 없지만 모나지 않은 성격에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한 직장인이었어요. 저의 이런 둥글둥글한 성격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죠. 엄마와 아빠는 함께 정육점을 하고 계세요. 동네 시장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하셔서 단골도 많고 주변 분들께 후한 평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죠. 엄마와 아빠는 웃을 때 참 많이 닮으셨는데 저 역시 그 유전자를 타고나 웃을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직업을 한 번도 창피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하면 돈도 안 받고 고기를 턱하니
무료로 제공해주고는 하셔서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변에 사정이 힘든 노인분들이나 고아원 등에도 주기적으로 고기를 보내주셔서 지역에서 따뜻한 이웃주민 감사패를 받기도 하셨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와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 밑에서 저 역시 남들에게 베풀고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이 인연을 맺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날이었죠. 분명히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의아해 하고 있었어요. 폰은 그렇다 쳐도 안에 있는 사진이며 다시 해야 할 세팅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다 어지러웠어요. 3일이 지나고 찾는 걸 정말 포기해야겠구나 하고 새 휴대폰을 새로 사기로 마음먹은 날 아침이었어요. 이연아, 전화 좀 받아봐. 네 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시네? 뭐? 진짜야? 저는 급하게 엄마 폰을 건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휴대폰 주인입니다. 아, 네. 많이 걱정하셨죠. 제가 이 폰을 주었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완충을 시키고 전원을 켜서 엄마라고 저장되어 있는 분께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하다뇨. 지금이라도 이렇게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이따가 새 거 사러 갈 참이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제가 어디로 찾으러 가면 될까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신다면 N역 1번 출구에서 만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7시 이후에 다 괜찮습니다. 그럼 7시에 거기서 뵙겠습니다. 폰을 새로 사야 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폰을 습득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기쁜 마음에 사례를 해드리려고 봉투에 정성을 담아 저녁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7시 N역 1번 출구에 맞춰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휴대폰...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여기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린 휴대폰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어요. 남자분은 시간을 내서 일부러 거기까지 왔는데 휴대폰만 건네주고 그냥 돌아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저기요, 이거 사례금 드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 어차피 이 동네 근처에 사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거니까요. 앞으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남자는 굳이 제가 준비한 사례금을 거절하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남자를 다시 불러 세우며 말했어요. 혹시 저녁 안 드셨으면 제가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남자는 놀란 눈을 하고 절 봤어요. 진짜예요. 너무 고마워서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남자는 웃으며 끄덕였고 저희는 근처 파스타집으로 향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꽤 잘생기고 서글서글한 인상이 나쁘지 않더군요. 게다가 제 폰까지 찾아줬으니 더 호감이 갔어요. 저는 안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이현이에요. 제가 사실은 일부러 본 것은 아니고 문자 알림이 뜨길래 본 건데 햇빛 고아원에서 이현 씨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 고아원이랑 양로원 봉사는 한 지 꽤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함께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감사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가끔 아이들이 직접 문자를 보낼 때도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제가 오히려 봉사하러 갔다가 배워오는 게 더 많아요. 다녀오면
제 자신이 힐링이 된달까? 더 자주 못 가서 미안할 뿐이죠.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실래요? 승민 씨도 봉사 다니세요? 네, 이현 씨처럼 자주는 아니지만요. 주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봉사 다니시는 분들 뵙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기분이 좋은데요. 남자 역시 시간이 날 때면 좋은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호감도가 갑자기 더 증가하더군요. 그것은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만 먹고 서로 헤어지기 아쉬웠던 우리는 차도 마시고 다음번 만남까지 약속을 했죠. 남자는 세련되게 생긴 외모와 다르게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군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서로에게 더 끌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주며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생각이며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말이 정말 잘 통했어요. 승민 씨와 함께 있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행복했어요. 자석처럼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서로 더 사랑하게 되었죠. 승민 씨는 당시 아는 지인과 함께 스타트업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 전에도 2번이나 도전했었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 이번에 정말 잘 해볼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승민 씨는 그만큼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2번의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 엄청난 성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어. 매일매일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 저는 그런 승민 씨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웠어요. 매력이 철철 넘치는 남자였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건 승민 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승민 씨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 제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간혹 부모님에 관해 물어보기라도 하면 어색하게 말을 돌리거나 화제를 바꾸고는 했죠. 부모님이 계시지만 뭔가 불편한 점이 있나? 라는 생각에 저도 물어보는 횟수를 줄여갔죠. 하지만 둘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될수록 부모님 이야기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승민 씨와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나이스한 태도와 호감형 인상의 승민 씨를 부모님 2분 모두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의 바르고 자기 일에 열정적인 면도 어필하는 데 크게 한몫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승민 씨 엄청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 나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는 그냥 존재 자체가 완전 선물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자기네 부모님도 뵈러 가는 거지? 응? 인사해야지. 역시나 본인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 약속까지 했잖아. 우리 둘이 가장 중요하지만 집안끼리 만남이기도 한데 매번 자기네 부모님 화제만 나오면 말 돌리려고 하고 그런 걸 항상 느꼈어. 이제는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부모님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거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부모님 이야기를 안 했지. 사실은 승민 씨가 꺼내놓은 이야기에 저는 몹시 놀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구의원이시더군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고 싶었어. 도대체 왜? 사실 부모님은 나랑 삶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른 분들이셔. 예전부터 모든 것을 누리고 사셔서 다른 사람의 고충이나 안위 따위는 관심 없으시거든. 게다가 조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무시하는 게 습관화되신 분들이야. 나는 잘 모르지만 승민 씨 아버지는 구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서 애쓰시는 거잖아. 그래서 난 아버지가 더 싫었어.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그런데 어머니도 똑같아. 구의원 사모이면서 어디서든 VIP 대접만 받으려고 하거든. 아무리 그래도 승민 씨 부모님이잖아. 내가 부모님과 가장 큰 갈등이 시작되었던 건 내가 한 스타트업 회사 때문이었어. 아버지는 항상 높은 곳에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명예로운 이름을 떨칠 아들이 되시길 바랬으니까. 하지만 나는 정치에 일도 관심이 없었어.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들을 쓸모없고 시간 낭비라며 무시하기 일쑤였고 나도 못 참고 집을 뛰쳐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던 거야. 아직도 간간히 연락 와서는 그놈의 회사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난리셔. 아버지가 만들어 온 탄탄한 길을 포기했으니까. 부모님 얘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자기 앞에서도 피했던 거야. 미안해. 아니야. 나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끝까지 하려고 부딪히는 자기가 멋있기도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해. 대학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짜놓은 코스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내가 진짜가 아닌 것 같았어. 그 알을 깨고 나와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부모님은 그냥 나의 늦은 반항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건 4년 정도 됐어. 그랬구나. 자기 힘들었겠다. 차라리 아버지가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좋았겠다고 항상 생각했어. 나는 그냥 나인데 왜 부모님이 원하는 아들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저는 그동안 많이 소가리를 해왔을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도 결혼인데 인사는 드려야겠지? 나 탐탁치 않아 하셔도 예쁨 받으려고 노력은 해볼래. 우리 부모님 정말 어려운 분들이야. 괜찮겠어?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난관이든 극복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식민 씨에게서 부모님을 뵈러 가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이연아,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상처받지 마. 그냥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 알았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준비되어 있었어. 저희는 집으로 초대를 받았고 인사드리러 가는 날 저는 예쁜 꽃다발과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해 갔어요. 승민 씨 본가는 정말 으리으리하고 컸어요. TV 속에서만 보던 큰 앞 마당과 잔디가 깔린 단독주택이었죠. 현관을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입니다. 저의 90도 인사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팔짱을 낀 채 웃음기 없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시더군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 순간 너무 긴장이 되었어요. 저쪽에 앉아요. 저는 준비한 선물을 어머니께 전달해드렸고 예쁘다,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옆 테이블에 던져 넣으셨어요. 간만에 집에 온다고 한 게 결혼한다는 이야기하러 온 거니? 네, 인사시켜드리려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이현입니다. 하는 일은 뭔데요? 그냥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장?
L회사 제품 개발팀이 있습니다. L회사는 또 어디야? 듣도 보도 못하던 데인데? 네, 그냥 작은 회사입니다. 에휴. 여태껏 아무 말도 꺼내지 않은 아버님의 작은 탄식을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 높은 데 계시나?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뭐 들으면 알만한 그런 가게인가? 아니요, 그냥 동네 시장에서 작은 정육점을 하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정육점? 정육회사도 아니고 정육점이라 그랬어요? 네.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돌리시고는 더욱 싸늘해진 눈빛과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승민아, 이 집에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제가 결혼할 사람이니까요. 내가 너 고작 정육점집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여태껏 애지중지 키운 줄 아니? 이현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네가 좀 나가 살더니 아주 나쁜 물이 제대로 들어왔구나. 너 그 스타트업인가 뭔가 한다고 고집 피웠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다. 근데 뭐? 정육점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앞에 데려와? 승민아, 정신 차려. 너 자랑스러운 구의원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은 제가 아예 없는 사람처럼 제 얼굴 앞에 삿대질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벙져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죠. 두 분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이현이랑 결혼합니다. 그냥 이현이한테 두 분 얼굴만 알려주려고 데려온 거예요. 원래 결혼 허락 같은 거 기대도 안 했어요. 저희 이만 가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승민아,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어? 연아, 우리 가자. 승민 씨는 제 손을 잡고 현관을 나왔어요. 넋을 놓고 있던 저는 그저 이끌려 나왔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10분도 안 걸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승민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잠시 후 정신이 든 제가 정적을 깨고 말했어요. 승민 씨, 괜찮아? 미안해. 정말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너무 미안해. 자기가 왜 사과를 해? 부모님이 내게 너무 무례하게 했던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런 일 생길 것 같아서 가기 싫었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매운맛이긴 하네. 많이 놀랬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정육점집 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본 적 없거든.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용납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것도 몰랐고. 너희 부모님께 내가 더 죄송스럽다. 너무 미안해하는 승민 씨를 달래보내고 저는 집에 돌아와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봤어요. 승민 씨 아버님은 정말 상상하던 그대로이고 어머님은 화려한 화장과 집에서 입는 옷이라고 하기엔 부담스러운 옷으로 강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죠.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승민 씨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많아졌지만 승민 씨는 오히려 더 굳건히 결혼을 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승민 씨가 믿음직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온 연락을 받아보니 승민 씨 어머님이었고 무작정 나으라는 호출을 받게 되었죠. 정신 바짝 차리자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하고 나갔지만 어머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말았죠. 이현 씨?
본론만 빨리 얘기할게. 우리 승민이한테서 떨어져. 네? 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척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 우리한테 많이 죄송하겠지. 승민이가 지금 지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우리랑 떨어져 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막 만나라고 내보냈던 건 아니야. 나랑 애 아빠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동안 그렇게 좋은 집안 여자들을 다 뒤밀어도 싫다는 애였는데 이현 씨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현 씨랑 우리는 그냥 격이 안 맞아. 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순간 따발총을 맞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박할 여유를 조금도 주지 않고 저에 대한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멈추지 않으셨으니까요. 아우, 입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입 아파 죽겠어. 내가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같아? 난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이야. 지금 내가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나도 어이가 없네. 희연 씨, 혹시 돈 필요한 거야? 네?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말라니까. 돈 필요한 거면 액수만 간단하게 말해. 그거 받고 깨끗하게 나가 떨어져만 준다고 약속만 하란 말이야. 얼마 필요한지 말하라니까?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기회 줄 때 받아. 괜한 자존심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돈이라도 받고 부모님 가게에 고기나 더 들여다 놔. 어머님은 제게 모욕을 주려고 단단한 준비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런 부모님 밑에서 힘겨웠을 승민 씨가 안쓰러워지더군요. 어머님, 오늘 뵌일은 승민 씨한테 말하지 않겠습니다. 승민 씨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 돼서요. 저희 결혼 허락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끼리 조용히 잘 살겠습니다. 살펴가세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하지만 안 봐도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뒤에서 어떤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을지. 저는 정말 승민 씨에게 어머님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건지 더 크고 많은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희연아, 지금 가게로 좀 올 수 있어? 지금? 알았어, 갈게요. 며칠 뒤 엄마 아빠의 호출로 정류점에 도착해보니 까무러칠 만한 광경이 눈앞에 있더군요. 엄마 아빠, 이게 다 뭐야? 이런 게 왜 여기 있어? 그러게나 말이다. 장사하려고 가게에 왔더니 문 앞에 이런 게 가득 쌓여 있어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 가게에는 여러 상자가 있었는데 벌레 먹고 썩은 과일들, 구멍이 숭숭 뚫린 명품 브랜드 옷, 귀퉁이가 깨진 도자기 등등 생소한 것들 뿐이었어요. 누가 왜 먹지도 쓰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보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실수는 아니고 고의 같은데 도대체 알아낼 방법이 없었죠. 아무튼 쓰레기들을 치우고 집에 돌아와 승민 씨와 통화를 하며 가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지만 어쩜 그런 쓰레기들만 골라서 왔는지 너무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들은 승민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안 터군요. 연아, 오늘은 내가 좀 많이 피곤한데 먼저 자도 될까? 응? 그럼 잘 자. 좋은 꿈 꾸고. 유독 피곤한 듯한 승민 씨를 먼저 재우고 저는 계속 쓰레기 택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부모님께 그런 걸 보냈는지 감도 오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 발송인이 누구인지 아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뒹굴거리다
부모님께 도시락을 싸다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정육점 근처에 서 있는 까만 자동차를 스쳐 지나가고는 가게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승민 씨 어머님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과 함께 있더군요.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이연아, 아는 분이니? 승민 씨 어머님이셔. 흉물스러운 것을 본 것 마냥 고기 피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가며 어머님이 입을 떼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네? 그래. 동네 정육점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주 추잡스러운 애구나. 이봐요. 남의 딸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쪽 따님이 우리 아들 꼬드겨서 지금 결혼인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꼬라지를 보고 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우리 승민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애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고 가게 하는 거야. 승민 씨가 난리를 피웠다고요? 그래, 내가 쓰레기 좀 이쪽으로 보냈어. 엿 먹어보라고. 그런데 그걸 우리 아들한테 냅다 고자질해? 잠깐만. 그럼 그 과일이며 옷들, 도자기, 그게 어머님이 전부 저희 부모님한테 보내신 거라고요? 정확히 보냈다기보다 버렸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그래도 이 조만한 시장통에서 고기나 썰고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 과일이나 명품 브랜드 옷을 만져볼 기회나 있었겠어? 만져나 보라고 이리로 보냈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이현 씨 같은 사람을 낳아서 우리 아들한테 붙여놨잖아.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이제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우리 승민이한테서 떨어져. 안 그럼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게 해줄 테니까. 뭐라고요? 두 분이 혹시 따님한테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승민 아빠가 힘 좀 쓰는 분이에요. 이런 시장통에서 요만한 가게 하나 말아먹게 하고 밀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딸 간수 잘하세요. 이현 씨도 들었지? 부모님 여기서 오래 장사하셨다며. 피눈물 나면서 저기 고깃 덩어리들 정리하시는 꼴 보기 싫으면 알아서 똑바로 처시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님은 부모님과 제게 겁박을 주러 왔던 거예요. 어머님이 덩치 좋은 장정들과 고개를 돌려 가게를 나가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현아, 왜 그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묻는 소리에도 저는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자초지종을 다 들은 부모님은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승민이랑 결혼을 정말 할 거니? 할 거야. 우리 정말 사랑해.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네가 얼마나 고생할지 훤히 보이는데 저 사람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위험해 보여. 그 아빠도 높은 사람이라며. 엄마는 무서워.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하필이면 제가 사랑하는 남자 집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 저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회사에 병가도 내고 승민 씨 만나는 것도 거절했어요. 이현아, 몸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죽이랑 약 좀 사가지고 갈까? 아니, 약은 먹었고 그냥 기운이 없어. 말할 기운도 없어.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 그럼 얼른 전화 끊고 푹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해. 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휴대폰도 꺼놓고 승민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병가가 끝나고 회사에 나가니 더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현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팀장님 호출과 함께 저는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어요. 이현 씨 일도 잘하고 잘 웃고 팀원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아는데 우리같이 작은 회사들은 정말 힘이 없잖아. 위에서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 그냥 나락이야. 위에서 찍어 누른다뇨? 높은 곳에서 이현 씨 이름이랑 해고 조치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회사 망하게 하는 거 순식간이라고. 그냥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는 광고마다 이유 없이 다 삭제되더라고. 사장님이 그제서야 제대로 통지받고 이현 씨 이야기를 꺼내는데 나도 난색을 표했는데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좀. 승민 씨 부모님이 제 직장에까지 손을 써 제가 일을 못하게 만들었더군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것도 해고 처리하라는 거 내가 권고사직 쪽으로 이야기 돌린 거야. 나도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회사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제가 그만두는 게 맞죠. 팀장님 앞에서는 담담히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무섭고 떨렸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내 회사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까? 나를 아예 여기서 떠나버리게 하려는 건가? 아니면 더 멀리?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그대로 기절을 했고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이현아, 괜찮아? 정신이 좀 들어? 승민 씨, 무슨 일이야? 여기 어디야? 너 길에서 쓰러져서 실려왔어.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거? 뭐? 내가 임신했다고? 너도 모르고 있었어?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대. 요즘 이것저것 스트레스 때문에 밥맛도 없고 현기증이 자주 났던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임신을 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지 못했죠. 승민 씨와의 사랑의 결실이 생겼다고 하니 기쁜 마음 반, 반대로 불안한 마음 반이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까지 생긴 것을 알면 승민 씨 집에서 얼마나 더 심하게 나올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쪽 귀에도 들어갔는지 퇴원 수속을 밟기도 전에 머리를 어지럽히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야, 너 미쳤어? 임신? 임신? 훅히고 앉아있네.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만만하게 보여? 어디서 임신한 걸 가지고 협박해? 협박이라뇨. 저도 임신한 거 몰랐어요. 너 진짜 상스럽고 추잡스럽구나. 우리 승민이 애도 아니면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머리를 써?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 승민 씨 아이 맞아요. 네가 몸 막 굴려서 아무 애나 임신해놓고 우리 아들 인생 막으려고? 내가 너 같은 년 속셈 모를 것 같아?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너 그 남의 새끼 유전자 검사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증명해와. 어디 곱게 그 애가 태어날 수 있는지 두고 봐. 그리고 그동안 좋게 말했더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니네 엄마 아빠 정육점은 이제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내가 반드시 니네 식구 다 길거리 나앉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너도 이제 어디 가서도 취직도 안 되게 해버릴 테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 이 나쁜 것. 사지가 오들오들 떨렸어요. 눈물이 차오르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태어나는 저를 데리러 온 승민 씨는 제 상태를 보더니 놀라서 물었어요. 이현아, 왜 그래? 몸 안 좋아? 선생님 모셔올게. 잠깐 기다려봐. 아니, 승민 씨, 할 말 있어.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승민 씨 집에 인사 다녀온 후로 따로 어머님을 만났던 것,
정육점에 쓰레기 상자들이 배달 왔던 것, 직접 찾아와 행패 부렸던 것, 그리고 제 직장일과 방금 통화 내용까지. 말하는 중에도 몸이 너무 떨려 힘들었어요. 승민 씨, 나 이제 너무 무서워. 나랑 아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까지 어떻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겁이 나. 이현아,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또 너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다니. 승민 씨와 저는 병원에서 서로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떤 사랑이 이렇게 아플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울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를 위해 승민 씨와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승민 씨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포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이현아, 나는 너랑 우리 아이 다 지켜낼 거야. 저 사람들은 이제 내 부모가 아니야. 승민 씨, 그래도... 아니, 난 이제 부모 없어. 고아야. 나한테는 이제 너, 아이, 우리 장인 장모님만 있는 거야. 승민 씨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승민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저와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모든 짐을 옮겨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어떻게든 이현이와 아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해드린 점 정말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안과 연을 끊을 겁니다. 제가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지만 사위로 받아주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승민 씨는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내심 불안해했지만 승민 씨의 굳은 의지를 믿고 가족이 되기로 했죠. 제 몸 상태도 그렇고 상황상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올리기로 했고 우선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정말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승민 씨는 어딜 가나 저를 항상 데리고 다녔고 정말 같이 갈 수 없을 때는 집 밖에 나오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휴대폰을 바꿨지만 여전히 연락은 계속되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폭탄이 수백 통씩 쏟아졌죠. 너, 내 아들 꼬드겨서 우리랑 연을 끊게 만들어? 너같이 싸구려년이 낳는 애는 걔도 싸구려가 될 거다. 우리 승민이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 착한 애가 갑자기 그렇게 냉정해진 거지? 너란 년 때문에 부모 자식의 천륜이 끊겼다. 너네 모조리 한국에서는 발도 못 붙이게 해주지. 입에 담기도 힘든 험한 말들을 매일 봐야만 했어요. 너무 심할 때는 승민 씨가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나 모든 화살은 제게 날아오더군요. 하지만 그런 괴롭힘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하늘이 그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리셨거든요. 얼마 후 뉴스를 보니 승민 씨 아버지라는 사람이 구속된다고 하더군요. 죄목은 다양했어요. 뇌물수수 및 비자금 조성, 그리고 성추행. 알고 보니 정당하게 거기까지 올라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 먹었던 거죠. 이제 그 자리를 반납하는 수순만 남았겠더라고요. 아무리 승민 씨 아버지라고 하지만 정말 구역질이 나더군요. 어려운 노인분들을 찾아뵈서 고충을 들어드리는 척,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서민처럼 친근하게 먹는 척,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며 유기견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가식적인 모습까지 진실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승민 씨 아버지의 사건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의 숨겨져 있던 민낯 또한 세상에 드러났어요.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갑질을 하는 일화가 속속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많이 퍼져나갔어요. 게다가 의원 와이프라는 명목으로 거대한 투자를 도모했다가 큰 손해만 끼친 사건까지. 어떻게 저런 일을 다 해낼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 터졌고 미디어는 앞다퉈 보도했죠. 하지만 저의 걱정은 오직 하나, 승민 씨였어요. 역시나 승민 씨는 그런 가족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결국 잘 풀려가고 있던 회사의 성장까지 발목 잡히게 되었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동업자가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해 얼른 발을 뺐지만 그 뒤로도 수많은 욕을 먹었어요. 저 역시 이런 충격 속에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우리 아이만은 잘 지켜낼 수 있었죠. 승민 씨, 많이 힘들지? 아니야. 다 내가 자처한 일들인데 뭐.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잖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걸 다 공개한 게 바로 나거든. 뭐라고? 자기가 공개한 거라고? 벌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더 이상 너나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 내가 벌인 일이야. 하지만 자기 잘 나가던 회사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그런 사람들 아들이라며 손가락질도 수없이 받았잖아. 다 내가 감내해야 할 것들이었어.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서라도 너와 아이를 지켜내고 싶었어. 너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도 우리 아기 잘 지키며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남편은 계속되는 친부와 친모의 괴롭힘에 마음을 굳게 먹고 그들의 실상을 고발한 장본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그 회사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오직 저희를 지켜내기 위해 그 힘든 시간을 오롯이 감당해낸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함께 들었어요. 그 사람이라고 자기 부모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남편의 아버지는 자리 박탈과 함께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출소를 한다 해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자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이 무너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더군요. 여러 고소장과 법정 싸움을 맞닥뜨리더니 정신적 충격이 컸던지 자신을 놓아버려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어 갔어요. 상태가 워낙 심각해 면회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화려했던 과거는 없어지고 만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누렸던 모든 것을 전부 잃고 난 뒤에야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게 남편의 부모님이었다고 생각하니 아쉽더군요. 저희 남편은 이전 회사를 떠난 후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재충전을 해 다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동안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생기를 잃었던 남편의 눈빛이 다시 반짝이는 것을 보니 저 역시 같이 힘이 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게 고마워했어요. 날 믿고 기다려준 네가 있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었던 거야. 고마워. 나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난 자기가 그 반짝이는 눈으로 뭔가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때 그렇게 멋있더라. 참, 저희 부부의 아기도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지금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해
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네요. 저희 부부는 동생을 만들어줄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건강하시고 여전히 즐겁게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손님이 더 많아져 옆가게까지 인수하고 확장해 더 바빠졌다는 점이겠네요. 행복은 지위에서도 명예에서도 돈에서도 우월감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저희 식구들과 소박하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럴 준비도 되어 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